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경영지도사 1차 과목 중 하나인 조사방법론을 담당하게 된 김홍규라고 합니다. 직장인이고요. 저는 2016년 경영지도사 마케팅 분야에 합격을 했고, 뭐 이후에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회사에 재직 중이기 때문에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 그 아이파라는 교육기관에서 1차 조사방법론, 2차 마케팅 분야, 뭐 시장조사론, 뭐 사회조사 분석사, 조사방법론 등등 강의를 하다가 이번에 해커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조사방법론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할 텐데요. 진도에 앞서서 이 조사방법론의 이제 전체적인 얼개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좀 머릿속에 프레임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입체적인 이해라고나 할까요? 예, 그를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려놓은 게 이제 이 그림인데요. 굳이 뭐 필기까지는 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제가 뭐 간단히만 이렇게 그려놨는데 기업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어떤 사람이 이제 기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지향하는 바는 점차 매출이건 성장의 궤적이건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그 기업인들이 꿈꾸는 IPO나 뭐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좀 더 시장에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시장에서 과연 내가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얼마나 알아줄 거냐. 즉, 시장의 니즈에 대한 부분이죠. 시장의 니즈. 또 이제 마케팅 용어로 이제 소구력이라고도 하는데 시장이 뭘 원하고 과연 이러한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심리 상태나 소비의 양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과연 먹힐 거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펙티브하게 여기를 파고들 거냐라는 문제와도 귀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생산하는 제품이 타겟 클라이언트가 30대 남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30대 남자 직장인들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니즈나 그들의 어떤 뭐 소비 양태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30대 남자 직장인들은 이만큼이 있습니다. 그들을 전부 조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나라 남자 30대 직장인들의 전체 집합, 이거를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엄마 집단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자가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모집단에서 일정한 수만큼만 추려냅니다. 이들을 뭐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요 정도의 의미 있는 사람들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뽑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사의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제가 적어 놨지만 이건 뭐 전체 중에 일부분이고요. 뭐 적어 놓은 대로 설문지 같은 거 우리가 많이 접해 보셨죠? 그런 설문지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인터뷰라고 부르는 면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관찰을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사의 방법들에 대한 강구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조사 방법을 어떻게 했을 때 각각의 장점과 약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석이 유의미하려면 이 앞단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내는데
이 표본을 어떻게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이 표본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또 여기서 많이 좌우가 되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단계에서 이러이러한 컨선들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이 어떤 데이터가 쭉 수집이 되겠죠. 내가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던 간에. 이렇게 되면 이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요. 아, 이게 과연 유의미한 거냐라는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통계적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이 되면 드디어 결정이 되고, 이제 리포팅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런 방향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면 충분히 시장에 승산이 있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는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소구할 수 있느냐라는 여러 가지 마케팅 액티비티들이 이제 전개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아주 간단한 프레임만 말씀을 드렸는데,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내고 조사를 하고 그걸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나중에 마케팅 액티비티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프로세스들, 여기에 각각 제가 노란 글씨로 써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표본 추출의 방법이 뭐냐, 조사의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통계적 분석 방법은 뭘 쓸 거냐,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결정하고 나중에 리포팅해서 마케팅 액티비티와 유의미하게 연결시킬 거냐라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얼개를 다 총괄해서 우리가 조사방법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공부해 나가실 영역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조사방법론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얼개에 대한 이해가 되셨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 교재에 이러한 팩터들이 이제 쭉 나름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다 포함이 돼 있는데, 특별히 이거를 교재 기준으로 한번 나눠 본다면, 여기에 어떻게 조사하고 표본을 어떻게 뽑을 거고 표본 추출의 방법은 뭐고 각 조사 방법의 장단점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내가 설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기준으로 1장에서 8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차들을 이렇게 쭉 보시기만 해도 이런 모습들이 그려지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갖고 계실 통계적 분석에 관한 내용과 의사결정에 관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 제가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조사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윤리나 나중에 조사 보고서를 어떻게 잘 커뮤니케이션 되게 만들 거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아울러서 그게 9장에서 10장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본다. 그게 우리 학습의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 이 전체에 대해서 25문제가 출제가 되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 1차 조사방법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 비중을 보면 1장에서 8장까지 우리가 그냥 쉽게 데피니션을 내리기에 조사방법론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뭐 통계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 조사방법론 부분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부담을 가지게 되실 우리 통계 부분, 여기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10% 남짓, 그 정도의 비중밖에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이 부분을 이제 학습을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이제 뒤편에 제가 강의를 쭉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또는 이런 분도 계세요. 이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차라리 많이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냥 스킵하고 오히려 그 시간에 다른 부분들을 더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수험 전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각 수험생들의 이제 고유에 대한 그 전략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 시간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나중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마케팅 분야를 택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쪽 통계 쪽을 잘 들어 놓으시는 게 나중에 이제 마케팅 부분에서 시장조사론이라는 통계 쪽의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쪽을 공부를 하실 때 기초적인 부분으로 잘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 선택을 잘 현명히 하셔서 수험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 무슨 대단히 고차원적인 문제가 이 통계편에서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시고 나중에 이 통계편에 이르러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수험 전략을 잘 수립해서 좋은 효율적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책 내용을 본격적으로 학습하실 텐데요.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책을 제가 이번에 새로 쓰면서 되도록 아주 베이직한 내용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좀 폭넓게 컨텐츠를 담으려고 이것저것 그 관련되는 이야기들, 뭐 토픽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 중에서 이거를 알면 좋긴 한데 이거를 깊이 알기까지는 너무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크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나 개연성도 상대적으로 좀 작다. 이런 부분들을 따로 뒤로 빼가지고 우리 책에는 그 개념 플러스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 프레임에다가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학습하시는 분들의 이제 유형들이 다 다르시죠. 예, 그 유형에 따라서 궁금해하는 범위나 깊이가 다 다르세요. 예, 그래서 그 모든 걸 감안해서 책을 쓰다 보면 책 자체가 너무 헤비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선택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설명은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메일이나 이런 것들은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질문사항은 학원 통해서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인 강의 소개하고 그 전반적인 프레임 그리고 간단한 수험에 대한 그 스트래터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에 대한 학습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거 지우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8페이지를 펴시면 돼요. 과학적 방법과 과학적 연구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린 전체 얼개를 제가 이렇게 딱 그려드렸죠. 그 얼개의 전반적인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이 과학적 방법과 과학적 연구라는 게 왜 갑자기 처음에 툭 튀어나오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프레임과 액티비티들 이런 것들을 해나가다 보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거는 아니겠죠. 예, 과학적 체계와 방법을 가지고 이제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각각의 개념들에 대한 얘기가 우리 지금부터 배우는 이 범위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과학적 방법과 과학적 연구인데 여기에 관련된 개념이 뭐냐라고 해서 본문을 보시면 과학과 과학적 방법의 개념이 뭐냐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어떤 현상을 이제 관찰하고 탐구하죠. 그리고 법칙이나 원리를 발견을 하죠. 그래서 이제 쭉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과학 보시면 박스 속에 내용 1, 2, 3이라고 되어 있죠. 그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연현상과 인간사회의 현상을 체계적으로 관찰한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그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뭘 발견하느냐? 보편적 법칙과 원리를 발견한다. 그리고 걔를 발전시키는 행위, 예. 그리고 이에 대한 방법론, 이 둘의 결과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지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과학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이 이렇게 워딩이 약간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워딩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시고 워딩을 이렇게 물어보게 되겠구나. 지문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형식의 워딩으로 나오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는 차원에서 일장이 공부하시다 보면 일장이 조금 낯설어요. 아무래도 이런 워딩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장들이 좀 낯선데 한두 프레임만 이제 잘 이해하시면 그 뒤로는 쉽습니다. 자, 두 번째, 사물의 구조, 성질, 법칙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관찰 가능한 방법으로 탐구를 해서 체계적 지식을 얻어내는 것이다 라는 말이 그 뒤에 2번에 따라 나오고요. 실험과 같이 검증된 방법으로 얻어낸 체계적 지식 체계다 라는 말들이 또 뒤따라 나오죠. 말이 약간 어렵지만 이해하시기에는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보편적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 지식이다. 체계적이란 말, 시스테매틱이라는 말이 계속 되풀이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거를 뭘로 나눌 수 있냐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표시를 개념 플러스의 요 개념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라는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연과학은 주로 뭘 대상으로 합니까? 자연적인 그 현상들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겠죠. 반면에 사회과학은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조박론에서 다루는 내용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인간의 사고 그리고 그 어떤 사고나 가치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행태들을 보이겠죠.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결국 과학이라는 그 개념은 제가 설명에 앞서서 잠깐 정리를 해드렸듯이 어떤 현상을 관찰 탐구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법칙이나 원리를 발견한다. 예, 그리고 그거를 쭉 이제 발전시키는 여러 프로세스들, 거기 관련한 체계적 지식 체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과학이다라는 겁니다. 양괄호 2번에 내려가시면 과학에서 쓰이는 방법들, 얘들을 뭐라고 하느냐? 과학적 방법이라고 한다라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방법, 즉 과학에 대한 프로세스를 우리가 앞에서 방금 봤잖아요. 여기에 쓰이는 방법들, 그게 과학적 방법이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질문에 대해서 연구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 이것들을 과학적 방법이라고 한다라는 얘기가 양괄호 2번에 쓰여 있고요. 양괄호 3번에는 이것들을 이제 좀 종합적으로 정의를 해놨죠. 따라서 과학 및 과학적 방법, 얘들의 개념이나 의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같이 바인딩해서 정리할 수 있느냐라는 게 그 아래에 박스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대상이나 현상, 걔들이 갖고 있는 이제 구조나 성질이 있겠죠. 그것들을 지각적 작용이란 말이 등장했습니다. 얘는 그 뭐냐면 보고, 듣고, 느끼고, 예, 우리가 이제 지각하는 그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인지적인 작용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지각적 작용에 의해서 관찰을 한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기술한다라는 얘기인데 테크닉과 관련된 그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그런 기술이 아니고 영어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descriptive라는 단어가 써 있죠. 그래서 얘는 기술하다.
묘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손으로 이제 쭉 쓰거나 이런 것들 이제 기술하다라고 하죠. 그런 디스크립션의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실험 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증명한다. 여기서의 이제 실험은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이제 하는 뭐 비커에 용액을 막 끓여서 뭐 어떤 뭐 온도 측정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여기 사회과학에서의 조사로서의 실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A그룹에게는 광고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B그룹에는 광고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기업에 대한 브랜드 선호도를 조사했을 때 여기와 여기의 값이 차이가 나겠죠. 그 차이가 뭐다? 광고를 보여준 것이다. 광고를 보여준 효과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과학적인 실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2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 조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결국 과학이라는 것은. 원문자 2번은 사실적 지식을 체계적, 비판적, 통계적 이걸 가리켜서 과학적 조사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한다라는 건데 채비통 이렇게 약어로 잘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체계적, 비판적, 통계적. 원문자 3번에는 결국 이론적인 설명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인 법칙을 탐구하는 체계적인 지식활동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제 그 아래 조그만한 글씨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렸죠. 과학적 활동이란 결국 현상에 대해서 기술, 디스크립션 하고 규칙성을 이게 요렇게 되니까 요렇게 되는구나 라는 그런 규칙성을 발견을 해서 뭘 정립하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결국 이론이나 법칙 이러하면 이러하다 이런 것들을 셋업하는 그런 활동들을 바로 우리가 과학적 활동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큰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과학적 연구 그리고 과학적 방법이라고도 이제 같이 혼용해서 쓰는데 과학적 연구나 과학적 방법이나 다 비슷비슷한 개념이죠. 이들의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면 첫 번째 당연히 지식을 제공하겠죠. 과학적인 어떤 연구를 통해서. 두 번째는 규칙성의 일반화. 일반화라는 말이 또 나왔네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어떤 모집단을 우리나라 뭐 30대 남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전체 프레임 설명 드릴 때 이들을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했었죠. 근데 이 표본을 열심히 잘 연구를 해보니까 소비에 있어서 A라는 특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표본을 내가 잘 뽑아서 조사도 잘 했는데 그 결과 이 표본이 A라는 특성을 가지는 걸로 나왔으니 전체를 조사해보지 않아도 우리나라 30대 남성 전체 우리가 아까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모집단이라고 불렀죠. 얘들이 아마도 A라는 특성을 가질 거야. 이게 일반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브로드하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하면 뭐뭐 하게 되더라를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 번째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는 겁니다. 즉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더라라는 거. 네 번째는 이론을 바탕으로 현상을 분석한다. 그리고 예측과 통제. 그러니까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하더라. 이런 것들을 지금 발견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 A라는 현상이 나타나면 주로 B라는 현상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 쭉 살아가다가 어떤 A라는 현상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측을 할 수 있죠. B라는 현상이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일련의 프로세스로 제가 그 기술을 해놨는데요. 탐색, 기술, 설명, 이해, 예측, 통제. 결국엔 이런 프로세스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외우시냐면 탐기설 이해통 이렇게 한번 외워주시면 훨씬 쉬우실 거예요. 예, 이쪽부터 쓰겠습니다. 조금 일쪽으로 가서요. 예, 이렇게 프로세스로 한번 정리를 해놔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탐기설 이해통이라고 외우시긴 하는데 이 각각이 뭘 뜻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해를 같이 하시면 훨씬 더 메모리가 잘 되겠죠. 이 탐기설 이해통의 요 탐, 즉 우리가 탐색이라고 부르는 것들, 이거는 말 그대로예요. 뭔가 찾아본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탐색을 해본다 라는 얘기예요. 이러면 이러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 이렇게 탐색을 해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기술. A는 B더라 라고 내가 발견한 현상들을 요약 기술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막 이리저리 찾아본 거고 여기서는 조금 체계적으로 기술을 하는 거죠. 결국에 A는 B인데 B는 C와 연결이 되더라.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기술이고요. 그러면 드디어 탐색해서 기술을 해보니 설명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겠죠. 왜 그런가 보니 여기에서는 왜 그런가 보니 Y의 원인이 X더라 라는 원인과 결과를 찾아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해의 과정이 뒤를 따를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원인이 얘고 원인이 얘인데 그 결과 그러면 이렇게 되면 X를 하게 되면 Y가 되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여기 이해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 다음에는 드디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게 되겠죠. 그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통제라는 부분은 컨트롤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탐기설 이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반적인 법칙들이 이러이러하구나 라고 이제 발견하고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설명 모형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A, B, C. A 하면 B에서 B는 C라는 결과로 연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외부 변수들이 이제 끼어들게 되면 이 설명력이 흔들리게 되죠. 그럴 때 그 외부 변수들의 영향을 컨트롤하고 이 설명 모형에 훼손이 없도록 또는 어떤 완전히 강력한 설명 변수가 또 나타나면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컨트롤들을 또 하게 되겠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기에는 여러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제 진도가 나가면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통제라고 합니다.
즉 다른 외부 변수들에 의해서 설명력이 훼손된다든가 또는 뭐 다른 요인이 있었다든가 이런 등등을 잘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이런 것들이 마지막 통제의 과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작은 글씨로 풀어놨는데요. 그걸 살펴보면 이제 8페이지가 끝날 것 같습니다. 탐색, 기술, 설명, 이해, 예측, 통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뭘 규명한다? 인과관계. 인과관계. 뒤에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 요겁니다.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다 라는 인과관계. 요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라고 해서 이제 그 괄호 속에는 어떤 말이 써 있습니까? 실험, 뭐 체계적 이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한다라는 얘기가 써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화를 하겠죠. 일반화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복 실험 또 검증 이런 걸 통해서 규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제너럴라이즈가 되는구나 라고 이론으로 정립을 한다. 그리고 그 예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서 이렇게 일반화를 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그 전체 큰 그림 속의 일반화의 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예측 및 통제의 과정이 뒤따르게 되겠죠. 이론 정립을 통해서 대상, 현상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결국 이런 것들을 잘 체계화시켜서 적절하게 컨트롤 해나가는 거 이거를 통제라고 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9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과학적 연구, 뭐 과학적 조사. 이게 과학적 연구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리서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연구로 번역할 수도 있고 조사로 번역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혼용돼서 좀 쓰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박스 속에 보시면 첫 번째 가설적인 명제. 이거는 가설적 명제라는 거는 A이면 예를 들면 B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P면 Q이다. 이거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명제 배울 때 배우셨죠? 예,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이 가설적이라는 거는 아직 완전히 검증돼서 딱 결론 난 게 아닌 일종의 가정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진도가 나가시면서 더 자세히 보실 거예요. 어떤 가설적 명제들을 어떻게 한다? 과학적 방법으로 탐구하는 활동. 이게 과학적 연구이자 과학적 조사이다. 라는 게 그 원문자 1번의 내용이고요. 2번에는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경험적,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우리의 이제 익스피리언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인식 체계로 그 경험을 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과학적 연구인데 이게 절대불변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진실이 나타난다 그러면 당연히 수정될 수 있어야겠죠. 뭐 아인슈타인의 뭐 상대성 이론을 비롯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법칙들이 많이 있죠. 자연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근데 거기에 대한 반증들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수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절대불변은 아니라는 얘기가 조금 있다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Y라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X1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X2, 뭐 X3, 그래서 뭐 X100, 뭐 예를 들어서 소비활동이라고 칠게요. 소비활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소득 수준, 여가 시간, 뭐 직업, 뭐 이런 수많은 변수들이 이걸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 가장 얘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효율적인 몇 개, 최소한 적은 걸로 최대의 설명력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당연한 얘기, 그 얘기가 3번의 얘기예요. 보다 적은 수의 요소나 변수, 이걸 가지고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에 연구 요소는 적지만 설명력은 높은 그런 연구조사를 선호한다라는 얘기가 3번의 얘기고요. 양과로 2번으로 이제 가시면 이런 과학적 연구, 과학적 조사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단골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별표를 쳐놓으셔도 좋고 이 부분을 잘 학습을 하시기를 바래요. 설명을 드리면 과학적 연구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다라고 해서 쭉 이제 워딩들이 적혀 있는데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험 활동, 실험에 대해서는 앞에서 잠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런 여러 가지 실험 활동을 통해서 가설 검증을 하게 돼요. 그런 가설 검증을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어떤 게 나온다? 이론을 도출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내가 이렇게 검증해 봤더니 A면 B더라 라는 이론으로 도출이 되게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괄호 속에 즉 일반적인 원칙을 밝혀내는 것이다. 그래서 얘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라고 해서 우리 조사방법론의 여러 책들을 보면 이런 과학적 지식의 특징은 과학적 방법의 특징, 과학적 조사의 특징, 이렇게 시험에서는 얘들을 그냥 연결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물을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다 비슷한 의미라는 뜻으로 괄호 속에 제가 이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 객관성, 경험성 등 이런 얘기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것까지 살펴보면 1교시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객관성이라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히 우리가 글자만 읽어봐도 다 이해가 되시죠? 다른 사람이 봐도 동일하게 인식한다. 이런 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주관적으로 인식돼서는 안 되겠죠. 과학적이라는 게. 그리고 2번에는 역시 비슷한 얘기가 써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도구, 절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 당연한 얘기죠.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동일하게 인식을 하려면은 어떤 스탠더다이즈드 된 이런 도구로 측정을 해서 그 결과값이 나와야겠죠. 그냥 나만 아는 어떤 나의 주관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경험성입니다. 연구 대상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보고 듣고 느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즉 감각기관에 의해서 지각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경험적인 검증을 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추상적인 개념이 있다고 하더라도 걔도 그 자체로는 추상적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경험적으로 인식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이제 워딩이 돼 있는데 언뜻 이제 쉽게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거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신앙심이라는 게 있다고 쳐요. 이거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죠. 그런데 얘를 경험적으로 인식을 하려면 어떤 프로세스가 뒤에 따라와야 될까요? 예배에 일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횟수, 즉 신앙심이라는 거는 예배에 참석하는 횟수로 이 추상적인 것들을 경험적인 검증 가능한 걸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경험성은 이제 그렇게 디파인 하고요. 검증 가능성, 이거는 앞에서도 우리가 봤죠? 실증성이라고도 하고요. 과학적인 조사 결과가 사실로 증명될 수 있도록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현상적인 증거가
존재해야 그래야 검증 가능성이 있다. 위에서 본 우리 과학적 연구의 개념, 예, 요거와 연관돼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현 가능성이라고도 하고 재생 가능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일정한 절차나 방법을 똑같이 재실행을 해보면 동일한 결과가 재현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 때마다 틀려지면 안 되겠죠. 예, 이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A의 방법대로 B가 실행을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결성,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예, 최소한의 설명 변수로 최대한의 설명력을 확보한다 라는 그런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체계성입니다. 조사 결과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철저한 계획하에,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주 시스테매틱하게, 예, 그런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고요. 내용을 뭐 전개하는 과정이나 뭐 조사를 하는 과정이 그 원문자 2번에는 그게 일정한 구조 틀, 우리가 이제 프레임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순서, 원칙 이런 거에 입각해서 아주 시스테매틱하게 잘 진행이 돼야 체계성을 갖출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가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 속에 이래야 이제 조사 결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하에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서, 원칙, 구조틀 여기에 입각해서 진행돼야 한다는 거라고 이제 체계성을 마무리하고, 논리성, 로지컬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개 과정에 논리적으로 뭐 오류나 뭐 갑자기 확 이렇게 비약을 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일관성 있게 로직을 잘 갖추고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적 연구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화 가능성이에요.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다른 말로 수정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는 향후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 그래서 변화 가능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원문자 2번에는 과학적 지식의 속성은 결국에 기존의 신념이나 연구 결과들이 언제든지 비판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변화 가능성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주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해가 탁 안 오실 거예요. 제가 부가적인 설명은 제가 드릴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번, 간주관성이란 상호작용 측면에서 존재하는 개념, 공유된 이해, 합의된 객관성을 의미한다. 말이 되게 어렵죠. 예. 2번에는 연구자들의 주관이 제각기 달라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에는 동일한 해석, 설명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험에 간주관성을 물어볼 때 요 원문자 2번에 있는 워딩으로 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원문자 2번을 잘 외워 두시고요. 간주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간주관성은 그 위에 합의된 객관성이라고 해서 이해력이 좀 이렇게 잘 동원을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 여기 이제 A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A라는 대상. 여기에 대해서 가라는 사람이 이거 되게 멋지다 라고 했어요. 이거 어떤 감정입니까? 주관적 감정이죠. 객관적 감정이 아니고 주관적인, 이 가라는 사람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사람도 똑같이 글쎄 멋지네 이렇게 느끼는 거고요. 다도 똑같이 멋지게 느껴요. 그리고 라뿐만 아니라 가나다라마바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A를 보고 멋지다라고 느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들이 얘는 멋지다라고 객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합의된 객관성이란 말이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면 주관이 결국에는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내 주관적인 어떤 심리 상태 이런 게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유효하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약간 말이 철학적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 간주관성이라는 거는 주관이 달라도 객관화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위에 우리가 객관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죠. 그게 좀 확장 적용된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특히 간주관성에 써 있는 이런 워딩들을 시험에 잘 등장을 하니까 잘 머릿속에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9페이지까지 학습을 좀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진도가 약간 느려지는 경향이 있는데, 예. 1장하고 2장 정도를 벗어나면 조금 속도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여기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그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1교시는 이로써 마치고요.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